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 중기와 후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붕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붕당, 사극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선 중국이 약 250년간 이어져온 이 붕당의 역사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시면 앞으로 조선 중후기 배경의 사극은 거의 다 이해하시게 될 거고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에 앞서 조선의 4대사와 한편으로 몰아보기 영상을 꼭 시청해주고 오세요. 이 시리즈는 그 이후의 이야기랍니다. 조선 붕당의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조선의 4대사와 한편으로 몰아보기 내용에 다 나오지만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훈구파는 조선 건국 및 조선 전기 국왕들의 정변에 가담하여 공신으로 책봉된, 그래서 국가로부터 정치 권력과 경제권을 보장받아 가문 대대로 기득권을 누리던 국왕의 측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국왕과 혼인 관계를 맺은 집안, 이른바 외척 가문들도 훈구파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살인파들은 조선 개국에 반대하던 고려말 성리학자들로, 이들은 조선 전기 지방, 특히 성리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던 영남 지방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대를 이어 제자들을 양성해 가던 계보였는데, 설령 조선 건국에 반대하며 정치사회 진출을 하지 않았던 성리학자들이어도 그 제자의 제자들은 사회 진출 욕심이 있었고 정통 성리학을 내세우며 주로 감찰기관에 직용되어 기득권자였던 훈구파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훈구파들조차도 어쨌든 성리학자는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살인파들의 정통 성리학 문화에 동화되어 가며 결국은 모든 훈구파들도 시간이 지나면 살인화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조정은 정통 살인파들이 있고 살인화된 훈구파들이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정파로 나뉜 시점이 조선의 14대왕 선조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성리학을 숭상하는 학자 겸 정치인이지만 그럼에도 그놈의 출신이 뭔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이 어디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출신이 갈리고 같은 출신들끼리 뭉치는 경향이, 그리고 남의 출신들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두 출신 사이에 묘한 경쟁이 붙습니다.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13대왕 명종의 처남인데요. 즉 외척이란 소리고 한때 훈구파였던 소리죠. 그러나 심의겸은 사상적으로 살인파들의 성리학에 찬성하며 전형적인 살인화된 훈구파 출신이었으나 정통 살인파들 입장에서는 이 심의겸은 외척으로서 기득권을 누리는 훈구파 출신으로 간주해서 정통살인파라고 껴주지 않았습니다.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정치 형태를 척신정치라고 하는데 13대왕 명종 때 이 척신정치가 유독 심해서 다행히 14대왕 선조가 즉위하고는 이 척신정치가 해소되었지만 그럼에도 살인파들은 기본적으로 외척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의겸도 이러면 기분 나쁘고 그놈의 정통 뽕이 취한 영남 출신의 살인파들을 꺼렸죠. 선조 5년이었던 1572년 선조가 김효원을 이조 정랑직에 임명했습니다. 이조 정랑이란 벼슬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인사혁신처의 요직으로 품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실무직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권한이 남다른 자리였습니다. 선조가 이 이조 정랑에 앉힌 김효원은 이황의 제자로 전형적인 영남 출신의 정통 살인파였습니다. 이때 심의겸이 김효원의 이조 정랑 임명을 두고 반대를 한 겁니다.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되면은 조정 곳곳을 정통 살인파들로 배치시키고 그들의 거르들음은 더해지겠죠? 그래서 심의겸이 막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김효원이 이조 정랑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김효원이 다른 관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조 정랑 후임자를 두고 심의겸의 동생이 추천된 겁니다. 이번에는 김효원이 반대합니다. 이러면서 심의겸과 김효원은 당시 조선 정치의 대표적인 라이벌이 되었고 두 사람을 상징으로 살인화된 훈구파 출신들과 정통 살인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대립구도가 명확해진 겁니다. 경복궁 기준 심의겸의 집이 서쪽에, 김효원의 집이 동쪽에 있어서 심의겸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간 살인화된 훈구파 출신들을 서인, 김효원 집으로 우르르 몰려간 정통 살인파들을 동인이라고 불렀고, 이렇게 서인과 동인이 조선 붕당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동인과 서인의 분화는 정치 출신과 맞물려 지역적 출신도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고려 말부터 시작한 한국의 성리학은 그 태생지가 영남 지역이었습니다. 고려 말 거의 모든 성리학 사대부들은 영남을 지역적 고향으로 삼았고 이후로 조선시대까지 쭉 영남은 그 중에서도 오늘의 경북 지역이 한국 성리학의 본산이었죠.
그래서 정통살인파들은 영남 출신임을 강조하며 비영남 지역 성리학자들을 정통살인파로 여기지 않았죠. 여기에 정통살인파를 위시하는 동인들에겐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으니 이들은 대부분 이황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황은 성리학계에서 대스승 대학자로 거의 신적으로 숭상받던 학자였고, 이황도 고향이 영남 지역이라 이황과 더불어 조식 등의 성리학 대학자의 제자라는 프라이드, 그리고 같은 영남 출신으로 이황의 정식 제자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죠. 반면 비영남 지역 성리학자들은 설령 그들도 이황의 밑에서 수학을 했더라도 영남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인에 낄 수가 없었고 서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인도 학문적 지지자가 있어야겠죠? 그 대안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이였죠. 율곡 이이는 이황의 성리학 사상에 태클을 건 적도 있으며 비영남 지역 출신이며, 하지만 엄청난 두뇌를 가진 천재에 심지어 국왕 선조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이 자체는 붕당 정치에 반대하고 요절해버렸지만 서인들은 오히려 이이를 이황만큼이나 숭상하며 동인과 서인은 정치적, 지역적, 학파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생겼죠. 처음에 국왕 선조는 붕당 정치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이이가 죽으면서 선조는 오히려 이 붕당을 왕권 강화에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견제하면 왕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며 왕권을 다질 수 있잖아요. 그 일례가 선조 22년이었던 1589년에 일어난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정여립은 호남 출신으로 비영남 출신이니 당연히 처음에는 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여립은 개인적으로 동인 출신의 정치인 및 학자들과 친분이 두터워 점점 동인 쪽으로 붙게 되었죠. 정여립은 오래도록 전라도 신안군 죽도라는 섬에서 대동계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는 사조직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정여립의 대동계를 반란을 위한 사조직으로 몰아갔고, 선조는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정여립은 거부, 선조는 군대를 파견해 대동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정여립은 현장에서 죽었으나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던 동인 소속의 정치인들도 한패라는 죄목으로 정말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때의 옥사를 기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축옥사라고 하고, 혹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몇 년에 걸쳐 1000여 명이 희생됐다는데 이 옥사를 주도했던 지옥에서 온 서인의 사냥개는 정철이었습니다.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으로 유명한 정철은 문학적 재주는 매우 뛰어났을지언정 술 주정뱅이라 사고도 많이 치고 불같은 성격에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라 주변에서 정철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실록에는 정철에 대해 정철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늘 원망을 자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선조도 이를 잘 알았기에 정철을 사냥개로 활용한 건데, 자기가 선조의 총애를 받는 거라고 착각한 정철은 정여립 모반 사건 이후 선을 넘습니다. 선조에게는 왕비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후궁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은 많았는데요. 원칙적으로 왕비의 아들이 후사를 이을 수가 있고 후궁의 아들들은 왕위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왕비의 아들이 없을 땐 후궁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 후사를 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오래도록 선조의 재위가 20년이 넘도록 선조는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세자로 아무도 임명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 선조가 후궁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세자로 임명을 해야 한다면 능력만 놓고 봤을 땐 둘째 아들 광해군이 독보적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어릴 적부터 명민하고 총명하여 붕당을 막론하고 대소신료들로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선조가 세자 책봉을 미룬 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조는 인빈 김씨라는 후궁을 특히 좋아해서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신성군의 나이가 어려서 신성군이 조금 더 크면 세자로 책봉시키기 위해 세자 책봉을 미루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1591년 선조가 조금 오냐오냐 해주니까 실세라고 착각한 정철이 선조에게 눈치 없이 조선의 안녕과 왕실의 평화를 위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건의한 겁니다. 왕세자 책봉을 건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정철이 눈치 없이 건저를 요청한 이 문제로 선조가 노발대발 화가 난 겁니다. 여기에 선조의 총애를 받던 인빈 김씨도 정철이 자기를 음해하려 한다며 모함까지 하자 선조는 정철을 삭탈관직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정철과 더불어 서인의 대표 간부들이 대거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여립 모반 사건 때 희생된 동인들을 위로하며 선조는
당시 정철이 과했다고 정철을 맹비난했죠. 정열인 모반 사건 이후 정철에 대한 동인의 여론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정철이 실언을 해 실각했으니 동인 내부에선 정철에게 자비 없는 처벌을 내리자는 여론이 조성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정도로만 끝내고 과한 정치보복은 삼가자는 여론도 생깁니다. 정철의 처분을 두고 동인은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리는데, 여기서 동인 내 강경파들은 북인으로, 동인 내 온건파들은 남인으로 분화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선의 붕당은 기존의 동인 대 서인에서 북인 대 남인 대 서인, 이렇게 3파전 구도가 만들어지며 더 복잡하게 정쟁으로 치달으려는 순간, 정철의 건조 문제로부터 1년 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1591년)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동인이 서인 정철에 대한 처분을 두고 강경파 북인, 온건파 남인으로 나누며 이제 조선의 조정은 북인 대 남인 대 서인 3파전이 됩니다. 동인이랑 붕당이 정통 성리학을 내세우는 영남 지방 출신의 퇴계 이황의 제자들끼리 뭉친 정당이라고 말씀드렸죠. 퇴계 이황과 더불어 비슷하게 동인의 유림들이 성리학의 대스승으로 모셨던 사람 중에 남명 조식이란 성리학자도 있었습니다. 동인은 이황과 조식을 섬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황과 조식의 사상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인 내부적으로 이미 이황 쪽이냐 조식 쪽이냐 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서인 정철이 탄핵당하고 정철에 대한 처분 문제로 강하게 처벌해야 하냐,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주자 의견 차이가 생기니 동인 내에서 이황파와 조식파로 한 번 더 구분이 생겼던 겁니다. 북인이 되는 강경파들은 대체로 조식파였고 남인이 되는 온건파들은 이황파였거든요. 또 지역적 구분도 있었습니다. 북인이나 남인이나 영남 출신들이라고 하지만 영남이란 지역도 광범위하잖아요. 영남의 중앙 내륙 지방이 남인 계열을 이루었고, 영남의 변두리 및 약간의 호남 지역권 일부가 합쳐서 북인 계열을 이루었던 겁니다. 과거 정철이 정열인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을 족칠 때 정철의 주 타겟와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영남 변두리 및 호남 지역권 출신들이었습니다. 정열입이 호남 출신이니 정열입과 가까운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지역 출신들이었거든요. 이러니 북인들은 정철에 대해 강경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동인들 쓸려나갈 때 영남 내륙 출신의 나중에 남인이 되는 동인 유림들은 선조가 많이 보호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경미했어요. 일단 선조가 어릴 적 이황에 대해 갖고 있던 기억이 좋았으며 류성룡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서 한 번은 국문장에서 죄인들의 입에서 류성룡 이름이 언급되자 선조가 직접 나서서 류성룡을 변호해줄 정도였죠. 그래서 남인들은 정철에 대해 온건적인 입장을 취했던 겁니다. 이렇게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었는데, 북인의 당대표는 이산해. 이산해는 임진왜란 직전 영의정이었으며 이황과 조식 밑에서 모두 수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식 쪽으로 더 쏠렸던 것 같습니다. 정철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그간 정철한테 당한 게 많은 영남 변두리 혹은 비영남 동인들이 이산해를 구심점으로 모이며 북인이 되었죠. 남인의 당대표는 류성룡. 이 사후 어쩌면 선조가 가장 총애하던 사람이 류성룡이었으며 퇴계 이황조차 자신의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류성룡의 남인들은 이황의 계보를 이은 영남 내륙 출신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북인 대 남인 대 서인 3파전으로 나뉘었지만 곧바로 임진왜란이 터지는 바람에 임진왜란 도중에는 당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조는 무능한 결정만 반복하고 명나라 원군은 도와주러 와서 빌런 짓만 해대니 당장 전쟁이라는 국난 앞에서 그나마 당쟁이 사그라들기는 합니다. 물론 당끼리 정치적 견해에 충돌이 있었지만 전쟁의 방향성을 둔 차이였을 뿐 전쟁을 끝내자는 목표는 동일했거든요. 문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예요. 이때부터 당쟁이 다시 격돌하기 시작합니다. 서인은 많이 세력이 위축된 상황이었고 조정은 남인과 북인의 충돌이 더 맹점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인과 남인의 당대표들 이산해 류성룡 등 북남인의 1세대들은 전쟁이 끝나고 조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인이었어요. 남인은 정통 계보를 잇는 영남 내륙이라는 지역적 출신이 고정되어 있지만 북인은 그저 비영남 혹은 영남 변두리이기 때문에 지역적 출신들이 광범위했고 그 조직력이 남인만큼 끈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인은 무조건 이황의 제자들이고 이황의 사상을 숭상했지만 북인은 꼭 조식의 학파만을 숭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황도 조식도 아무도 스승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도 북인에 끼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북인만은 당내 결속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결국 북인 내부로 또 내분이 터지죠. 바로 선조의 후계를 둘러싸고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선조에겐 왕비 소생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후궁 소생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는데 그 중에선 능력으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둘째 아들 광해군이 가장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광해군보다는 자신이 특히 사랑하던 후궁 임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할 예정이었는데 덜컥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거대한 국가적 재난 앞에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유능한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선조의 광해군 세자 책봉은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었을 뿐 전쟁이 끝나면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 도중 선조가 점찍어 놨던 신성군이 죽은 겁니다. 여기에 틈만 나면 도망칠 궁리만 하는 선조와는 달리 광해군은 위험한 전장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독려하는 등 왕의 대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조선의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 명나라에서조차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런 광해군을 선조는 더더욱 탐탁치 않아 했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의 왕비가 죽습니다. 50살의 선조는 세장가를 가고 싶다며 19살짜리 왕비 인목왕후 김씨를 새 왕비로 맞이합니다. 결혼하고 4년 후 1606년 이 인목왕후가 덜커덕 아들 영창대군을 낳아버립니다. 광해군은 비록 세자이지만 후궁 출신이고 딱 이 정통성만 따지고 봤을 땐 영창대군 쪽에 있었으며 얼마든지 세자를 교체할 수도 있었고 가뜩이나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하는 상황. 조선의 신하들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다음 후계는 누구일지. 다시 북인 이야기로 넘어오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대사헌이라고 지금으로 비유하자면은 검찰총장 같은 관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쓰다가는 국가에 큰 화가 미치겠다는 말을 종종 듣던 무능한 홍여순이 임명이 된 겁니다. 홍여순은 북인 사람이었는데 조직력이 약했던 북인 내부에서 홍여순의 대사헌 임명을 두고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을 대사헌으로 임명하냐는 여론과 홍여순이 뭐 어때서 하는 여론으로 갈립니다. 이때 홍여순을 맹비난하는 사람들은 유영경이라는 사람 밑으로 다 모였는데 이 유영경의 탁월한 능력이 있었으니 바로 상사 눈치 파악.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파악했죠. 유영경이 봤을 땐 선조가 광해군에서 영창대군을 세자로 교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유영경은 북인 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영창대군을 다음 후계자로 지지합니다. 반면 홍여순을 변호하던 사람들은 정인홍이라는 사람 밑으로 다 모이는데 정인홍은 북인 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세자 교체는 말도 안 된다며 광해군을 지지하죠. 이렇게 북인 내에서 영창대군이냐 광해군이냐를 두고 유영경과 정인홍을 필두로 소북과 대북으로 다시 나뉩니다. 영창대군이 조금만 더 크면 세자 교체는 기정사실화였지만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세자였던 광해군이 15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선조의 눈살에 서러웠던 세자 시절 광해군을 유일하게 지지해준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 이젠 대북파의 세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유영경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고 남은 소북들은 남인으로 대거 유입되며 소북은 자연스레 사라졌고 대북이 유일한 북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광해군을 대표적인 유능한 군주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전후 복권 사업이나 외교 면에서 광해군은 유능은 했습니다만 안전하게 왕으로 즉위하지는 않은 만큼 히스테리컬한 성격이 유독 강해져서 의심병이 도지고 점성술 등 민간 신앙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대규모 궁궐공살로 재정 손실은 물론이고 백성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고 조정에 여러 차례 피바람을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몰라도 광해군의 여당이었던 북인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았습니다. 북인은 자발적으로 광해군의 칼이 되어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해군의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바로 이이첨이었습니다. 광해군 때 큰 옥사가 봉산 옥사와 개축 옥사가 있었는데 두 사건 모두 광해군의 묵인하에 이이첨이 행동대장이 돼 사건을 확대시킨 사건들이었죠. 먼저 봉산 옥사라고 1612년 황해도 봉산이라는 곳에서 정말 사소한 공문서 위조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느닷없이 자신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반역군의 일원이라고 자백합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지더니 광해군 귀에도 들어갔고 고작 공문서 작은 거 하나 위조한 범인의 입에서 거론된 사람들을 광해군은 전부 잡아들였습니다. 물론 7개월간 거짓 자백과 표적 수사로 여러 정치인들을 숙청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남인과 서인이었죠. 무려 340명이 처벌을 받았고 100개의 가문이 풍비박산납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제일 표적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왕권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 바로 새엄마의 아들 영창대군. 봉산옥사로 실세가 된 이이첨은 1613년 개축옥사라고 해서 영창대군을 타겟팅한 영모 사건을 또 조작해냈고 국왕의 의도적인 영모 조작에 많은 신하들이 희생됐으며 이를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와 엮어서
인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1614년 영창대군이 유배되어 있던 강화도에서 9살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실록에서는 그 사망 경위가 제대로 적혀있질 않으나 각종 야사에서는 그 어린 영창대군에게 밥도 안 준 채 굶기다가 방 안에 가둬놓고 불을 피워 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이이천만큼 더한 미친 개 한 마리가 더 있었는데 홍길동전의 저자 허균입니다. 허균은 인목대비에 대한 폐위 여론을 넘어서 아예 죽여버리자고 할 정도로 처음엔 강경한 광해군의 측근이라 광해군과 이이첨이 허균을 많이 지지해 주었는데 점점 허균이 선을 넘으니까 오히려 본인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광해군과 이이첨은 허균을 역모죄로 몰아 죽이고 덕분에 그들의 정권을 더욱 공공히 합니다. 이이첨을 필두로 한 거듭된 거친 파국으로 모두가 숨죽이지만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 결국 광해군, 무엇보다 북인들에게 쌓인 불만, 그리고 당시 가장 핫한 이슈였던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를 두고 광해군은 노골적으로 후금 쪽으로 원하던 상황에서 아무리 명나라가 지는 해이고 후금이 이기는 쪽이라 한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주고 사대하던 명나라의 국가가 오랑캐에게 지고 있으면 도와주질 못할 망정 어떻게 명나라를 저버릴 수가 있냐며, 그리고 광해군과 북인이 인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인 명분을 내세워 서인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광해군에게 조카 능양군이 있었는데 이 능양군이 야당 서인들을 찾아가 핵심 세력들과 군대를 모아 1623년 군대를 동원해 창덕궁을 장악 후 광해군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립니다. 사실 중간에 반정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광해군에게 보고가 되었으나 그간 워낙 스스로 거짓 자백과 표적 수사로 강제적으로 역모를 조작해온 광해군이기에 보고받은 능양군의 반정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결국 창덕궁은 점령이 되어버리죠. 단 그 과정에서 창덕궁의 상당 비율이 불에 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창덕궁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광해군의 첫마디가 이이첨의 짓이냐 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이첨이 광해군의 칼이긴 했으나 동시에 미친 개였음은 광해군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능양군과 서인 세력은 인목대비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처음 인목대비는 믿지 않다가 능양군이 직접 찾아가자 인목대비는 내가 이 날을 보기 위해 구차하게 목숨을 이어나갔구나 라고 했다죠.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살점을 뜯어먹겠다며 광해군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다죠.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겨우 인목대비를 말렸고 인목대비의 허가에 따라 능양군이 조선의 16대왕 인조로 즉위합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친광해군 북인 인사들은 반정 후 대거 숙청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북인이란 정당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써 서인과 남인 딱 두 개의 붕당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찌됐든 반정을 주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한 붕당은 서인이었기에 향후 조선의 조정은 서인이 전부 이끌어가면서 남인이 전국에 약간 협조하여 운영해가는 체제가 확립됩니다. 오래도록 서인은 여당, 남인은 야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조 제위 고작 2년째였던 1624년 반란이 터집니다. 반정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라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괄을 흉보는 분위기에서 인조가 이괄더러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낸 인사이동을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좌천으로 생각하는 거죠. 평안도 군 총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의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이 평안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경로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을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지라 이괄의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당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외교 방면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는 국가에 연전 연패를 하던 상황에서 광해군을 내쫓은 서인과 인조는 후금에 대한 광해군의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맹비난하며 사대주의에 입각해 이미 무너져가는 명나라를 끝까지 지지하기로 공표합니다. 이 정치인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선 정부는 새로 들어선 정권의 명분과 정당성으로 인해 이전 정권의 모든 정책들을 설령 그것이 더 옳고 합리적인 방침이라 해도 그것마저 부정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조와 서인 붕당의 정권이 그랬습니다. 광해군 제위기부터 북방의 만주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누르하치의 여진족과 중국 명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 조선은 새우 등 터지는 실정,
광해군은 누가 봐도 지는 명나라를 지지할 수가 없었고 여진족들과 친구를 맺으려 했지만 신하들의 반발로 그 사이에서 살 떨리는 줄타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나라를 철저하게 배격하겠다는 이른바 친명배금 외교 노선을 표방합니다. 아니, 표방해야만 했습니다. 서인정권도 알았어요. 명나라가 지는 해라는 걸. 후금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걸. 그렇지만 광해군을 내쫓고 수립한 정부였기 때문에 광해군의 외교책을 답습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결국 1627년 후금의 칸 홍타이지가 아민이라는 장수에게 3만의 병력을 보내 조선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30년도 안 되어 또 한 번의 외침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의 전쟁을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3만 병력의 여진족 병력이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이때의 정묘호란에서는 조선정부와 여진족 후금 사이에 강화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철병하는 대신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와 조선은 형제국이 되기로 하죠. 추가적으로 조선과 여진족 사이 무역을 재개하고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강화 조약 내용대로 매년 홍타이지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인조는 곡물의 양을 제멋대로 줄이고 있었고 다른 강화 내용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몇 번이고 홍타이지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을 때 홍타이지는 사신단을 보내 조선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 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사신단이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사신단은 그냥 돌아갔고 인조는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조선을 다시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용골대 장수에게 3만의 병력을 주고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병자년에 일어난 2차 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는 이번엔 그 어떤 성도 함락시키지 않은 채 수도로 곧장 진격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으나 강화도로 가는 길이 청나라 군대에게 차단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홍타이지도 직접 조선에 들어오죠. 이때는 인조와 정부는 남한산성에서 47일을 버티지만 남한산성으로 몰려들던 조선의 지방 근왕군이 연전연패를 하고 왕실 사람들이 피신가 있던 강화도가 점령되면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항복을 하기로 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는 1월 30일 단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3번 절을 하고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박아 총 9번을 땅에 머리를 박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합니다. 당시 장소가 삼전도라고 해서 이 사건을 조선사 최대의 굴욕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서인은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크나큰 화를 자초했습니다. 비단 전쟁에서 패해 국가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뒤흔들리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서인 정권이 광해군을 내쫓은 명분 중 하나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었잖아요. 명나라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광해군을 내쫓은 서인은 본인들의 실책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러면 정권의 명분이 상당히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조 사후 다음 즉위한 인조의 아들 효종 때는 청나라에게 당한 굴욕을 서력하려 가자며 북벌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군사 방면에서 해박했던 효종은 적극적으로 군사력과 국방력 강화에 국가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조선의 군사력이 높아졌습니다. 효종의 북벌론에 송시열, 송준길 등 서인 정권이 크게 동조했는데요. 그러나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는 북벌론은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야기하는 본인들의 외교 실책을 무마하기 위해 서인 정권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 정치적 기반이 불안했던 효종과 연합하여 만들어낸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저 자신들 정권의 유지를 위한 명분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즉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서인 정권은 전후 국가 재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서인 정권이 그토록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야근 덕분에 남인이 연합한 서인 주도의 조선 조정은 이후로도 계속 지속되는데 이 판이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4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멤버십 가입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